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을 맞은 노년의 여성입니다. 제가 용기 내어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행복이라고 믿었던 사소한 일상이 갑자기 공포가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다 얼마 전 아들네와 합가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적적하던 참에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니 집안에 온기가 도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으라고 부르는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고 손자 녀석이 달려와 안기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가 무엇을 믿고 누구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제가 이토록 두려움에 떨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투자에 성공해 운 좋게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장만하게 됐죠. 그 집으로 이사하는 날 남편이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그만 10년 전에 폐에 문제가 생겨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쭉 혼자 살았네요. 자식은 아들, 딸, 남매를 뒀는데 큰아들이 아이만 하나 낳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아이 키우며 혼자 사는 아들을 떠올리면 속이 상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헌데 그런 아들이 이혼한 지 3년 만에 재혼했어요. 새 며느리는 인상이 참 좋고 살가워 보이는 여자였죠. 전처가 낳은 손자도 잘 챙기는 걸 보니 마음씨도 곱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할 때도 고민 하나 없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새 며느리를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여자 만날 생각도 없는 것처럼 외롭게 지내던 아들이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다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한번 만나봐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서 어린 손자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들을 보면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실패하면 어쩌나 싶어 걱정도 됐거든요. 특히 손자가 새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 며느리감을 만나보니 그런 잡다한 걱정이 모두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단정한 차림에 공손한 태도, 무엇보다 눈빛이 참 선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42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보다 어려 보였어요. 민수야, 이리 와서 인사드려. 아들이 손자를 부르자 새 며느리감이 먼저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때 수줍음 많은 손자가 뒤로 숨으려고 하자 며느리감은 억지로 아이를 끌어당기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웃어줬네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행히 며느리감은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그 후로 몇 번 더 만나면서 며느리감에 대한 호감은 더 커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알아봐서 준비해 오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정성스러웠어요. 어머님, 혹시 결혼 허락해 주신다면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정수 씨도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먼저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고 합가도 찬성했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속 깊은 소리를 했거든요. 저희 둘 다 초혼도 아니고 간소하게 하고 싶어요. 괜히 제가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면 그 일랑 어머니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그 역시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해 기특하다고 칭찬했네요.
그렇게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후 아들 내외와 손자가 제가 사는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30평대 아파트이고 방이 3개라 함께 살기엔 충분했어요. 이사 온 첫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아침은 당연히 제가 차려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그러더니 정말 매일 아침 6시면 칼같이 부엌에서 뚝딱뚝딱 밥 짓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살 때는 대충 먹거나 거르기도 하던 아침인데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주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네요. 어머님,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다고 해서요. 어머님, 이 반찬은 제가 친정엄마한테 배운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 없을 때 이만한 밥도둑이 또 없더라고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세심하게 묻기도 하고 아이의 성장에 좋은 영양소까지 고려해서 정성껏 한 끼 한 끼 상을 차려냈어요. 손자도 새엄마에게 금세 적응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며느리가 손자 학원도 직접 데려다주고 좋아하는 간식도 챙겨주니 어느새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르더군요. 할머니, 오늘 엄마가 이거 사줬어요. 손자가 새 장난감을 들고 와서 자랑할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도 다시 완전한 가정이 됐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쥐어짜듯 아픈 겁니다.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는지 몰라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실래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갑자기 배탈이 났나 봐. 그땐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떨어진다고들 하니까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냥 소화제 먹으며 참았죠.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집에서 밥을 먹은 날이면 어김없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하지만 병원에 가봐도 늘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연세엔 이런 일 흔해요. 스트레스성 장염 같은데 약 드시면서 지켜보시죠. 의사가 하는 말은 늘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라. 며느리도 좋고 손자도 예쁘고 아들도 잘 지냈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사의 말이 참 의외였네요. 배앓이 하는 저를 보면 며느린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무래도 밥보단 그게 속이 편하실 거예요. 며느린 제가 아플 때마다 더 극진히 챙겼습니다. 부드러운 죽을 끓여주고 따뜻한 차를 타주고 그런 며느리를 보면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는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밖에서 점심을 먹은 날은 배가 안 아프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딸네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온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독 집에서, 그것도 며느리가 차린 밥을 먹은 날만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설마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자꾸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살가운 며느리가 저한테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작은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자 자꾸 거슬리는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외출을 하고 들어와 보면 종종 며느리가 제 방에서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럼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방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둘러댔지만 제 방은 제가 매일 청소하는데 뭘 또 정리한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외출 후 들어올 때 일부러 조용히 걸어서 살짝 방문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문을 열며 물었죠. 여기서 뭐 찾는 거 있니? 헌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 어머니, 그게 청소하다가 먼지가 많아서. 분명히 서랍 안을 뒤지고 있었는데 청소 운운하는 것 역시 이상했지만 그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복통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화장실을 10번도 넘게 가야 했고 어떤 날은 피가 섞여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덜컥 겁이나 고민하던 어느 날 오랜만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딸이 보름 만에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가봤는데 별 이상 없대. 그냥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가 봐. 그러지 말고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아무래도 너무 살이 빠지는 게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면서도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날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딸이 하루 종일 저와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배가 안 아프고 멀쩡한 겁니다. 물론 며느리가 차린 저녁을 먹었는데도 말이죠. 왜 은정이가 있을 땐 괜찮지?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그것도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며느린 여전히 너무나 살가웠고 그런 아이를 의심하면 오히려 제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매일 그렇게 절 정성스럽게 챙기는 며느리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밖에서 사 먹으면 괜찮고 이 패턴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커질 때쯤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살금살금 가보니 며느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밥그릇에 뿌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밥그릇은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신경 써서 해준 은으로 만든 밥그릇이었어요. 어두운 곳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무리 봐도 제 밥그릇이 분명했죠. 깜깜해서 정확히는 안 보였지만 제 것이 분명한 밥그릇 바닥에 며느리가 뭔가를 뿌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아니겠지. 내가 잘못 봤겠지. 계속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밥을 남겼습니다. 원래 쌀 한 톨도 아까워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입맛이 없으세요? 그럼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좀 속이 안 좋아서 그래. 한 끼 정도 가볍게 먹으면 금방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제 말에도 며느린 걱정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뭔가 의미가 다른 감정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실망이나 초조함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표정이 며느리의 얼굴에 스치듯 떠오른 게 보인 겁니다. 헌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었지만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지 않으니 아무 이상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쯤 되자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밥에, 정확히 제 밥그릇 바닥에 뭔가를 넣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왜? 뭐 때문에? 저는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집도 내줬는데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혹시 아들이 절 믿어준다고 해도 그 일로 며느리를 잡았다가는 가정이 깨질 만큼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럼 어린 손자는 또 엄마를 잃게 될 테고, 만약 모든 게 제 오해나 망상이라면 불쌍한 손자만 정든 새엄마와 생이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고민만 깊어지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까딱하면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딸에게만 살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요즘 자꾸 배가 아픈 게 집에서 밥 먹을 때만 그런 것 같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날은 아무렇지도 않거든? 네? 집에서만요? 아니 그게 무슨... 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올케 언니가 요리할 때 뭘 잘못 넣었나? 아니면 엄마가 모르는 알레르기라도 있으신가? 딸도 설마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다고는 생각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혹여라도 제가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구체적인 말을 꺼내면 딸도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아니면 득달같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따지고 될 것 같아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여전히 잘 먹는 척, 고맙다는 말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밥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최대한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애썼죠. 그러자 며느린 제가 밖으로 도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외출이 잦으시네요? 그래도 가능하시면 식사는 집에서 하세요. 가뜩이나 소화도 잘 안 드시는데 밖에서만 드시다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에요.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어디 집밥만 한 게 있겠어요?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예전에 그 말을 들었다면 아마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들으니 너무나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때까지도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며느리를 완벽하게 좋은 아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 걱정 많이 해요. 요즘 자꾸 아프시다고. 아들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분명히 제게 해로운 무언가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절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절대 발뺌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진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며느리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숨겨진 모습이 무엇인지 밝혀낼 때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기로 다짐했거든요. 헌데 그로부터 얼마 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은 제가 자주 아프다는 말이 신경 쓰였는지 딸이 연락도 없이 찾아온 날이었어요. 엄마,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러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더군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죠. 이게 뭐니? 그냥 엄마 혼자 계실 때도 있고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딸은 알 수 없는 말을 했지만 저는 생각할 게 많고 머리가 복잡해 상자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뒤 까맣게 잊고 말았네요. 그런데 며칠 뒤 딸이 전화로 묻더군요. 엄마, 제가 드린 거 설치하셨어요? 저는 딸이 뭘 묻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설치? 뭘 설치하라는 거니? 엄마 아직 안 보셨구나. 제가 지금 가서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그날 오후 딸이 사위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학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였죠. 엄마, 이거 소형 CCTV예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에 많이 다는 거래요. 사위가 딸이 준 상자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동전만한 크기의 카메라였어요. 엄마가 자꾸 집에서만 아프시다고 하셔서 혹시 뭐 잘못 드시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리고 엄마 혼자 계실 때 무슨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딸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어쩌면 저보다 더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건 엄마 방에, 하나는 부엌에 설치할게요. 휴대폰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요.
곧이어 사위가 능숙하게 CCTV를 설치했습니다. 방에는 화분 옆에, 부엌에는 장식장 위에 놓으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이걸 누르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제 휴대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을게요. 딸은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 다른 식구들한텐 비밀로 하세요. 특히 올케 언니한테는요. 뭐 혹시나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기분 나쁘거나 신경 쓸 수도 있으니까요. 딸은 대충 둘러댔지만 저는 딸이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수시로 CCTV를 확인했어요. 처음엔 사용법이 어려운 것 같아 헤맸지만 곧 익숙해지더군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린 평소처럼 집안을 돌보고 제가 없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CCTV를 설치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날도 저는 오전에 병원에 다녀온다고 하고 외출했어요. 사실은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려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일부러 늦게 들어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밖에서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해 보니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화면을 당겨서 크게 보자 며느리 손에 들린 작은 봉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봉지 안에 든 하얀 가루를 분무기에 넣고 물과 섞은 뒤 제 밥그릇에 뿌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마 전 밤에 제가 우연히 본 건 오해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분명 제 밥에 뭔가를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늘은 좀 많이 넣어볼까? 오늘 밤엔 피똥 싸겠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싸늘한 목소린 평소의 다정한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쩐지 광기까지 느껴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며느리가 또다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빨리 병원이나 가서 들어 누워야 재산 정리하기 편한데. 이 노인네가 산삼만 먹고 살았나? 왜 이렇게 멀쩡해?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노린 건 처음부터 제 재산이었던 거예요. 며느린 액체로 만든 가루를 잔뜩 뿌린 제 밥그릇을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을 나갔어요. 이번엔 제 방에 설치한 CCTV를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더군요.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열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죠. 아, 여기 있네. 도장하고 신분증. 며느리가 제 도장을 꺼내들고는 가방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도장을 그 서류에 마구 찍어대기 시작했죠. 위임장 완성. 이제 인감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되겠지? 며느린 뭐가 그렇게 뿌듯한지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더군요. 위임장이라니. 며느리가 제 도장을 도용해서 위임장을 만든 모양이었죠. 그런 뒤 제 신분증을 가져가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심산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여기 집 앞 카페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냥 빨리 좀 와줘. 네가 눈으로 봐야 하는 게 있어. 30분 후 딸이 급하게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녹화된 CCTV 영상을 딸에게 보여줬죠. 그 영상을 본 딸의 얼굴도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올케 언니가? 봤지? 내 밥에 뭘 넣고 있어. 그리고 내 도장으로 위임장도 만들고. 딸은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고 볼 때마다 표정이 더 굳어갔어요. 엄마, 이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잠깐, 아직은 안 돼. 저게 뭔지도 모르고. 뭘 더 기다려요. 엄마가 더 아프시기 전에 빨리 조치해야죠. 딸의 말이 맞았지만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가루의 정체가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엄마, 그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상황 오면 어쩌려고요? 알어.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어. 조심할 테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제 뜻을 따랐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집으로 가세요. 그 집에 계속 있으면 위험해요. 그건 안 돼. 내가 갑자기 나가면 뭔가 눈치챘다고 의심할 거야. 그럼 최소한 밥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알겠죠? 딸은 몇 번이고 당부하곤 불안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개장 했어요. 많이 드세요? 평소 같았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이젠 그 미소가 섬뜩하기만 했습니다. 그래? 근데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어머나, 또 그러세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며느리가 밥그릇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CCTV에서 봤던 바로 그 밥그릇이었죠. 저는 일부러 한두 숟갈 뜨는 신용만 하고는 배가 아프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다시 CCTV를 확인해보니 며느리가 제 남은 밥을 치우며 혀를 차고 있었어요. 아우, 속 터져. 푹푹 퍼먹고 빨리 쓰러져야 하는데. 왜 사람 감질나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절 쓰러뜨리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더 적극적으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외출한다고 하고 나갔다가 몰래 집 근처에서 CCTV를 지켜봤죠. 며느린 거의 매일 제 밥에 그 하얀 가루를 넣었습니다. 양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는 서류를 뒤지고 통장을 찾고 심지어 제 옷장까지 뒤졌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어디 있는 거야? 혹시 은행 금고에 있나? 며느리의 독백이 CCTV에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며칠 동안 더 지켜본 결과 며느리의 계획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네요. 저를 병들게 해서 요양원에 보낸 후 위조한 위임장으로 제 재산을 처분하려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예요. 그 약 좀 더 구해줄 수 있어요? 네. 효과는 확실한데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쓰면 위험하다고요? 알겠어요. 조금씩만 쓸게요. 약을 구한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에 나설 때였어요. 그래서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은정아, 이제 움직여야겠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알았어요. 제가 미리 변호사도 다 알아봤어요. 내일 바로 만나러 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와 함께한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아침에 거울을 보니 새삼 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넣은 약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한 게 분명했네요. 이제 곧 끝이야. 조금만 더 참자.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악행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빨리 오세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며느리에게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둘러댔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점심은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요. 며느리의 그 다정한 미소가 이젠 독사의 혀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딸이 말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녹화된 영상 있습니다. 전 그동안 찍어둔 CCTV 영상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제 밥그릇에 약을 뿌리는 장면, 도장을 도용하는 장면,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내용까지 전부 다요. 영상을 확인하던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네요. 일단 재산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나요? 강남에 30평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외에는요? 은행에 예금이 좀 있고, 그리고 월세 받는 상가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주소를 부르자 변호사가 빠르게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묻고 갑자기 심각해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매매가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하지만 인근 부동산을 물어보니 이미 그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에 딸이 깜짝 놀라 절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당연히 엄마가 그런 건 아니시죠? 저는 슬픈 얼굴로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변호사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가 건물도 확인해봤는데 이쪽은 이미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네요. 계약금도 받은 상태고요. 뭐라고요? 그게 다 며느리 짓이라는 건가요? 본인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면 아마 저 영상에 나온 것처럼 며느님이 위임장을 위조하고 신분증이랑 인감도장 이용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진행한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벌였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네요. 변호사님, 그럼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모든 거래를 중지시키고 며느님을 고소해야죠. 증거는 충분하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올케 언니 정체 알았으니까 바로 조치하면 돼요. 하지만 변호사님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네요. 따님께 며느님의 정보를 미리 듣고 좀 알아본 게 있는데. 네? 뭐가 이상한가요? 나이가 비슷한 동명이인 중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며느님 사진 있으세요? 그 말에 딸이 핸드폰에서 가족 사진을 찾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사진과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맞네요, 이 사람입니다. 3년 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수법이라면 피해자가 70대 할머니였는데 역시 며느리였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를 병들게 한 후 재산을 가로채려다 발각됐다고. 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며느린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그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네요. 아마 합의를 했나 봅니다. 그럼 그 할머니는 지금... 연락처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을 테니 증언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딸이 갑자기 뭔가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하얀 가루가 뭔지도 알아봐야 해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계속 아프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받지 마세요, 엄마. 딸이 말렸지만 전 받았습니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어디세요? 점심 다 차려놨는데. 검사가 좀 길어져서 좀 이따가 할게. 네,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오후에 잠깐 외출할 일이 있거든요. 저녁에 드실 국 다 끓여놨으니 저 늦으면 그이랑 애 저녁 좀 차려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평소에 친구도 잘 만나지 않는 며느리가 작정하고 늦을 거라고 말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오후에 외출한다고 하네요. 어딜 가는 걸까요? 글쎄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 사무장한테 며느님을 감시하라고 부탁해 놓죠. 그리고 일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바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저를 딸이 따라 나서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네가 있으면 걔가 이상하게 여길 거야. 그럼 최소한 휴대폰은 계속 켜놓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서 뭐래요? 별거 아니래. 그냥 나이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구나. 다행이네요. 제가 죽 끓여놨으니까 드시고 쉬세요. 그런데 외출한다던 며느린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고 좋은 옷도 꺼내 입었더라고요.
게다가 뭔가 좀 들떠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죠. 어딜 가는데 이렇게 차려입었니? 아,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하지만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나간 후 딸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영숙이 나갔다.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따라갔을까?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헌데 늦을 거라던 며느린 예상과 달리 1시간 만에 돌아왔더군요. 늦을 거라더니 벌써 왔니? 네, 친구가 갑자기 못 나온대요.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린 모양이었네요. 잠시 후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들으셨어요? 사무장님이 말하는데. 딸이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를 만난다고 하며 나가서 찾아간 곳은 불법 도박장이었고 거기서 큰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도박빚이 3억이 넘는데요. 빚쟁이들이 독촉하니까 엄마 재산 빨리 처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상습적인 도박 중독이었다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를 해치려 했는지, 왜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려 했는지.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변호사님이 3년 전 피해자 할머니 찾았나 봐요. 오늘 만나보기로 했어요. 정말?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당연하죠. 아마 엄마랑 비슷한 일 겪으셨을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에게 딸네 집에 간다고 하고 외출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은정이네 집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찻집에 들어서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년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해 보였어요. 저는 상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그 여자 때문에 고생한 사람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 뒤로 상대는 어렵게 예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놨네요. 3년 전이었어요. 아들이 재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바로 그 김영숙이었죠.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살갑고 친절하고. 거기까지 제가 겪은 일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선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집에서 밥만 먹으면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죠. 저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제 밥에 불법 다이어트 약을 넣고 있었어요. 만성 설사를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런 약을 어디서 구했대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파는 중국산 약이래요. 소량씩 계속 먹으면 장이 헐어서 나중에 장 천공까지 올 수 있대요. 뭐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약이었어요? 저는 두려움이 밀려와 손끝이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상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이어갔죠. 그 여자 도박에 미쳐 있었어요. 우리 집으로는 빚쟁이까지 찾아왔었고요. 그때 들으니 빚이 2억이 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얼른 한마디 보탰습니다. 지금은 3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더 늘었네요. 여전히 정신 못 차렸구나. 그 여자한테 당한 사람이 또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 남편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했대요. 7년 전이었는데 그때 아이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딸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2번이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갇혀있는 동안 집이 팔렸대요. 다행히 아들이 뒤늦게 알아차려서 이혼했지만 재산은 이미 반 이상 날아간 뒤였다고. 그 말을 들은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처벌을 안 받았나요? 이렇게 상습적인데. 첫 번째는 증거가 부족했고 2번째인 제 경우는 사실 제가 고소 취하를 했어요. 어머나 왜요? 상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빌었어요. 전과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이요? 네.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고소 취하했더니 제 아들을 들들 볶아 이혼하고 사라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이 계속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만류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 경찰이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딸을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섬뜩한 기분을 느끼며 집안을 둘러보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런데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고 그 순간 저는 그 애가 뭔가 눈치챘다는 느낌이 들었죠. 너 왜 불도 안 켜고 그러고 있니? 애들은 어디 있어? 회사에 급한 일 있대요. 민수도 아직 학원에 있고요. 지금 이 집엔 우리 둘뿐이네요? 그 말을 하며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연기하시죠. 다 알고 계셨잖아요. 며느린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엄습해 더듬거리며 말했죠. 왜 그러는 거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잘못이요? 그럴 리가요. 전 어머님이 돈 많은 게 너무 좋은걸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진 걸 좀 나눠 갖고 싶은 것뿐이에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정말 잘했으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그게 무슨 소리니? 나눠 갖다니? 제가 돈이 좀 급해서 그래요. 그러니 어머님이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러더니 손에 물병을 들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물병 바닥에 아직 덜 녹은 하얀 가루들이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게 적당히 하시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요. 대충 약 먹고 쥐 죽은 듯이 병원에 찌그러져 있으면 우리 둘 다 편했을 텐데. 이런 깜찍한 걸 설치해놓고 뭘 어쩌려고 한 거예요? 딸년이랑 변호사 사무실 들락거리면 뭐 뾰족한 수가 생겨요? 이미 며느린 제가 설치한 CCTV도 찾아내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집에 가지 말라던 딸의 조언을 떠올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멀쩡히 아들과 손자도 있는 집이니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안일함 때문에 결국 무서운 짓을 당하는 게 아닌지 겁이 났죠. 며느린 다급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약을 한꺼번에 병에 타서 저에게 먹이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이러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이미 변호사가 움직여서 경찰도 네 죄를 다 파악하게 됐을 거야. 지금 나한테 이런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당신 딸년한테 당장 그 고소 취하하라고 해. 아니면 하나뿐인 엄마 오늘 요단강 건너는 거 보게 될 거라고. 어서! 하지만 제가 꿈쩍하지 않자 며느리가 물병을 열고 저에게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거친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뒤로 꺾었어요. 그러는 사이 며느리의 눈을 보니 광기로 번뜩이는 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네요. 아마 제가 모든 증거를 모아 변호사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고 다급해져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발버둥 쳤지만 젊은 사람의 힘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결국 꼼짝없이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 약을 강제로 마시고 생사를 헤맬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 명의 경찰관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뭐예요? 왜 이러시죠? 김영숙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며느리가 절 돌아봤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어머님이 신고했어요? 그때 아들과 딸이 경찰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영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 그러자 며느리가 단번에 표정을 바꿔 갑자기 아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네요. 여보, 이건 오해야. 나 너무 억울해. 내가 다 설명할게. 아니, 너 같은 인간한테 들을 말 없어. 나도 CCTV 영상 다 봤어. 네가 엄마 밥에 약 넣는 것도 도장 훔치는 것도.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나요. 난 억울해요. 며느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네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돈 많은 인간들이 가진 것 좀 나눠 가지면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들이 알아?
나도 살아보려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 모습을 보며 전 오히려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친 한 여자의 비참한 최후였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죠. 제가 제출한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압수한 약물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피해자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맡기고 돌아가서 편안히 쉬세요. 그 말에 저는 드디어 제 집에서 거머리 같은 며느리의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재판에서 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낭독했죠.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유해 약물을 투여하여 건강을 해쳤고 피해자의 도장을 도용하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려 하였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될 수 없는 폐륜적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 김영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네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니 아들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니? 어서 일어나.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 것도 모르고. 정말 불효자예요, 저는. 너도 속은 거잖니. 이러지 말고 우린 이제 애가 받을 상처를 보듬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쓰도록 하자.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아들이 두 번째로 만난 인연도 그렇게 몹쓸 여자였다니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후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무엇보다 제 건강이 빠르게 회복됐죠. 혹시나 몰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폭풍 같던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며느리가 생각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니까요. 이런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와줄 가족이 있고 정의를 실현해줄 법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누리는 행복에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